자, 이제 3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교시랑 2교시에서는 2024년도 판례들이 2025년에 출제가 된 걸 봤었죠. 근데 새로 나온 2024년도 판례 중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전부 다 그 통치 구조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판례들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판례가 없어서 수록하지 않은 겁니다. 통치 구조가 일부러 뺀 게 아니고. 그래서 24년도 판례들은 이제 기본권하고 이쪽에 판례들이 주로 많았고요. 3교시부터 보는 25년에 나온 판례들 중에는 기본권도 있고 통치구조 판례들도 몇 개가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5년 최신 판례들, 자, 1월 달부터 날짜별로 쭉 수록했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미 출제된 것도 있고 출제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미 출제된 것들은 기출 표시를 다 해뒀어요. 근데 이거 기출 표시가 없더라도 다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25년 판례는 대략 40개 정도가 있었네요. 40개 정도가 있으니까 이것들 한번 이건 꼼꼼하게 하나하나 처음 배우는 거니까 봐야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줄을 먼저 읽어볼까요? 자, 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원에는 그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의과와 한의과 협진을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 한의사 같이 협의해서 진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신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의과가 있고 한의과가 없어요. 한의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들은 뭐 정신병원에서 일할 수 없다는 거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일반 병원에도 한의사가 역할을 하듯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사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왜 그거 정신병원만 그 차별하느냐? 그게 이제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정확히 헌법 불합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위헌 헌불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들이죠. 보겠습니다. 자, 일반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사가 있는데 그것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서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이 없대요. 정신병원은 편에서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을 하고 있는데 차별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죠. 자, 합리적 이유를 따졌다는 건 뭡니까? 자의금지 심사를 했다는 거죠. 비례심사가 아니고. 그래서 특별한 평등을 요구하거나 기본권에 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면은 비례심사를 하겠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 자의심사를 하잖아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 원칙대로 자의금지 심사를 한 겁니다. 심사에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헌법 불합치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네. 이미 출제가 됐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테러 단체 가입을 이제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선동도 아니고 테러 단체에 가입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테러 단체. 야, 우리 IS 테러 단체에서는 말이야. 정의 실현을 위해서 뭐 미국의 어떤 빌딩도 폭파시키고 막 그래. 좋은 일하는 단체야. 우리 단체에 가입해. 라고 막 표현하는 거, 표현.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러 단체 선동을 처벌하게 된다면 이런 우리 단체 가입하세요. 이런 표현을 못하게 제한하는 거죠. 하지만 침해가 되는 건 아니죠. 테러 단체 가입을 막 선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테러 단체 가입을 타인에 선동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에 관한 테러 방지법 조항은 테러 단체에 의한 테러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여 테러로부터 국민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맞죠.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있죠. 합헌입니다. 자,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여기 형법 판례도 나왔어요. 우리 형법에서 이제 배우는 판례인데 보면은
피고인이 자신 운영하는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그 이슬람 국가 IS 및 그 계열 테러 단체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게재하고 그 게시물을 보고 아예 소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곧바로 일대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게재하는 수법으로 가입을 선동했거든요. 이때 가입 선동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이제 재판에 전제가 돼가지고 이 당사 피고인이 이 대법원의 피고인이 이 조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 그 헌재로 가봐. 그래서 이제 위헌 제청 신청을 해왔고 위헌 제청 신청이 기각되니까 헌 다사건으로 자기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합헌 결정이 나왔겠죠. 합헌이 나왔으니까 이 법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 되는 거고 이 법에 따라서 유죄가 된 거예요. 유죄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동죄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3번입니다. 자, 일정한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법무법인이라 그러면은 변호사들이 만든 법인이죠. 그래서 변호사법의 규정이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법무법인은 변호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법무법인에서 변리사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좀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리사들이 막 열받겠지. 야, 너네는 법무법인이잖아. 법원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소송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니네는 변호사잖아. 근데 왜 특허와 관련돼서 일을 하는 우리 변리사 업무를 침해하는 거야? 니네가 우리 것까지 하면 안 되는 거지. 맞죠, 엄마? 이렇게 이제 헌법소원이 통과가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법원은 이제 헌재는 합헌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법무법인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있죠. 변호사는 소송을 해야지. 특허 심판에 관련된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특허는 변리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법무법인이 왜 특허에 관한 그 변리사 업무까지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합헌이냐면 변호사라고 해서 이 특허에 관련된 변리사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변호사 중에서 변리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도 없으면서 특허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안 되겠지. 위헌이겠지. 근데 법무법인의 변호사 중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특허에 관련된 심판에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합헌되는 겁니다. 자, 해설 읽어볼까요? 자, 심판 대상 조항은 법무법인이 변호사로 하여금 변리사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이걸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변리사 자격이 있으니까 변리사 업무를 대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괜찮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또 하나. 자, 이 사건의 이제 청구인은 변리사가 청구인일 텐데 세계 정당성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등 원칙하고 최정당성 원칙하고 두 개를 다 위반했으니까 둘 다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판례는 뭐라고 봤냐면 세계 정당성 원칙이 위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 등 다른 헌법상 원칙을 위반해야 그래야 위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최정당성 원칙은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최정당성 위반이 되어도 평등 원칙 위반인지를 어차피 딱 평가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판례 뭐라고 합니까? 최정당성 원칙을 별도로 따로 평가할 필요는 없고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얘는 그냥 같이 살펴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로 살펴볼 필요 없이. 그래서 최정당성에 관해서 별도로 심판하였다 그러면 틀린 말 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우리 그 헌법에 출제가 되고 있죠. 헌법재판소법의 내용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법 47조를 봐야겠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1항을 보면은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국가를 기속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기속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위헌 결정이 떨어졌을 때에는 원래 소급표가 없죠. 뭐 민법이나 행정법 이런 경우에는 소급표가 없고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형법에 한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형법에 한해서 위헌 결정이 있게 되면은 소급해서 제정시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형법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기존에 이제 합헌 결정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까지 유효가 되는 거고, 합헌 결정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서 이때부터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형법에 대해서 이렇게 위헌 결정 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는 형법에 따라서 처벌이 된다거나 또는 이제 불리할 때, 네, 이런 게 이제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은 위헌이다 이렇게 되면은 해외자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소급하는 게 이제 되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반대로 이 형법 조항이 형벌이 면제가 되는 해외자에 유리한 사유였단 말이에요. 그럼 유리한 사유가 위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외자한테 불리하게 되는 거죠. 예, 불리한 사유는 과거로 소급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형법에서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내용인데, 자, 하나는 읽어볼게요. 7번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일반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지 않죠.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법에 한해서만큼은 위헌 결정이 있게 되면 과거로 소급표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형법이라는 것은 예외적 소급표 인정되는 형법에 관한 것은 형사처벌에 직접적 근거가 되는 실체법, 형법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니은번. 자, 그러나 형법에 관한 조항이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유, 해외자의 유리한 사유를 부정한 경우라면 그것이 위헌을 결정을 받았을 때 결국 처벌된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소급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까지 소급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라면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소급해서 처벌받게 하는 형성 불이익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에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은 법조 안정성과 이미 처벌되지 않는 대상이었던 피고인의 신뢰보호 이익을 크게 치게 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반하게 된다. 소급을 인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조항이 어떤 조항이에요? 처벌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급표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헌 결정이 있은 그날부터 장래를 향하여 상실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의 한 형태로 인정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나오게 된 건데, 자, 형법 328조 제1항이 친족 산돌의 형면제 규정이잖아요. 형면제, 형벌 조각 사유로서 형면제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의 소급표를 인정하게 되면은 불리해지는 거죠. 따라서 어떡합니까? 소급표를 인정하지 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은 그날부터 장래를 향해서 실효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328조 1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필요적 형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나서 나온 대법원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실효가 되기 때문에 소급표가 인정된다 그럼 틀린 거고요. 부정된다 해야 돼요. 그 앞에서 배운 것처럼 현재 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이 개정됐다고 그랬죠. 2025년 12월 31일 날 개정되어서
현재는 친고죄로 개정 시행 중이다. 현재 친고죄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뭐 쉬운 내용이에요. 자,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제 국민참여재판, 국참이라고 그러죠. 국참. 줄임말로. 국참을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합헌이죠. 평등원칙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상대방이 원할 때만 해주는 거예요. 원치 않으면 안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구인은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청구를 했고, 또 하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도 침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청구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현재는 뭐라고 그래요? 국참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죠. 아니죠. 국민참여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 안 써 있어요. 헌법에 안 써 있다고. 헌법에 안 썼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고 법률상 권리에 불과합니다. 자,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상 재판받을 재판 청구권이 제한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권 자체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침해에서 기본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제한도 없으니까 침해도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더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평등권 심사한 겁니다. 자, 또 6번입니다. 자, 6번 통치구조 판례입니다. 네, 통치구조 판례인데 제일 중요한 게 4번이요. 사실 4번. 시험에 4번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자, 4번 볼게요. 자,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 선결한다 볼 수 감사원이라는 거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죠. 행정기관이죠. 행정부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기관인 겁니다. 따라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정부 기관들만 감사하는 거예요. 정부, 행정, 집행부와 무관한 입법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유력합니다. 아주 벌써 출제가 됐고요. 자,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걸 도와주는 말들이에요. 전부 다. 1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부도 외부기관 부당 간섭 없이 선거사무관리 등등을 하는 독립적 수행 권한을 가진다. 2번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을 허용하게 된다면 뭐 이러이러한 제도 차단을 위한 것이므로 이사에 반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말이죠. 3번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대통령은 특정 정당 당원으로서 정치에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 소속 기관의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침해 넘어 4번이 나올 겁니다. 자, 7번입니다. 자, 7번은 이제 2025년 3월 24일 판례고요. 헌나 사건이네. 탄핵 사건이죠. 이게 이제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1번, 2번, 3번, 4번이 이미 출제가 다 이미 된 사건들이에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인데, 자, 기존의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좀 추가, 새로운 내용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헌법 89조가 정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당연히.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국무회의에 관해서 심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관한 구속은 없어요. 구속력은 없습니다.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법률안 제 요구권은 대통령의 폭넓은 재난 판단 재량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국회가 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이송하면은 대통령이 그걸 공포하든가
다시 재해를 요구하면서 국회에 돌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환부 거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 환부 거부하는 게 재해 요구권입니다. 그건 대통령 재량이다 이거예요. 재량. 재량. 자, 이 사건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사건인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송이 되어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제6권 행사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건 이제 합헌이다 이렇게 봤던 사람입니다. 거기까지는 괜찮다. 합헌이다. 재량이다. 봤던 사람. 자, 그래서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여가 됐는데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아무리 건의해봤자 어차피 대통령 구속을 못한단 말이에요. 구속을 못하니까 대통령 재량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한테 그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제요구한 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국무총리한테 책임 묻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어제 구속 못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헌법 65조 제2항 단서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잖아요. 가중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탄핵소추 요건은 뭡니까? 제적 과반수죠. 국무총리 같은 사람들은. 근데 대통령도 가중돼서 3분의 2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한 취지는 이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가중된 신중한 탄핵을 위해서 가중시켜 둔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제적 과반수, 대통령 탄핵소추는 제적 3분의 2, 가중 정족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4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에 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원래 국무총리는 일반 정족수죠. 제적 과반수. 근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권한 대행. 그럼 국무총리긴 하지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의 가중 정족수 3분의 1을 정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다. 어차피 이 사람 국무총리니까 일반 정족수라면 될 거 아니냐. 싸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뭐라고 보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래 신분이 국무총리다 아니냐. 따라서 가중 정족수가 아니고 일반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제적 과반수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본래 신분이 국무총리니까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 제적 과반수로 하면 되는 거다. 적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관한 의결 정족수, 가중된 정족수 3분의 2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4번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법무법인의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요. 연도 말에 구성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법무법인은 되게 유한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대표 변호사들이 이렇게 있겠죠. 뭐 A, B, C, D 등등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유한회사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법인에다가 이제 지분 출자를 해요. 돈을 다 이제 어느 정도씩 돈을 내면서 합동법률사무소처럼 돈을 출자합니다. 출자하고 그에 따라 지분을 이렇게 받아요. 지분. 대표 변호사 지분이 제일 높겠지. 뭐 한 80%, 한 50%. 그다음 B는 뭐 얘는 뭐 A는 50%, B는 뭐 30%, 네, 얘는 10%, 나머지는 뭐 한 1%씩 간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출자한 지분을 갖고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법무법인에 관한 이제 합동 책임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C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돈을 빌려준 거죠. 자, 돈을 딱 빌려줘 놓고, 야, 너 저기 왜 돈 안 갚어? 그 이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자가 이제 이 사람의 지분 10%에다가 압류를 딱 걸어버려요. 압류를 딱 걸어버려. 너 돈 안 갚어? 대신 너 지분 압류 걸 거야. 그래서 이제 C가 변제기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영업연도 말에 이제 C를 청구해서 퇴사를 시킵니다. 퇴사. 자, 퇴사를 시키면
지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 출자됐던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돈에다가 강제 입행으로 자기가 채권 변제 충당을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그러니까 채무자예요.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연도 말에 이 구성원인 변호사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채무자를 퇴사시키게 하는 거예요. 퇴사시키면 지분이 없어지면서 출자금을 환급받게 되는데 이걸 이제 강제 집행으로 자기 채권에 충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구성원이 제한받는 거는 재산권이죠. 재산권을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침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심판 대상 조항은 법무부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퇴사 청구권을 인정하여 지분 환급에 의해서 채권 변제를 도모함으로써 채권자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제한권을 제한하되 침해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합헌입니다. 그 법무부인 구성원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지분 압류했다가 퇴사시킨 다음에 출자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3번. 자, 구성원에 대한 채권자 청구로 해당 구성원이 퇴사시킴으로써 법무법인에게 속해 있던 출자금을 다시 환급하게 되면은 출자금이 이게 목표거든, 목표. 따라서 이때 가장 이 구성원이 얘가 가장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재산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라던가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얘랑 같이 판단해 주면 되는 거지. 재산권이 침해 정도가 가장 큰 빌접한 기본권이니까 재산권 침해를 판단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얘는 중시 판단 안 하면 풀린 게 되는 겁니다. 자, 9번입니다. 자, 9번은 쉬워요. 자, 이륜 자동차 이제 오토바이죠. 오토바이가 일반 도로 아무 데나 다니면 안 되고 오른쪽 차로만 다니게 놨습니다. 막 아무 데나 막 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이건 이제 능률적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것으로서 통행의 자유, 일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합헌이고요. 그 다음에 청구인이 이제 뭐 생명권도 뭐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규정했는데 이건 뭐 직접 제한이 아니다. 그래서 통행 자유, 일반 행동 자유권 침해만을 판단하면 되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은 통치구조 판례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3번이에요. 3번. 네,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1번부터. 제 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게 이제 4월 4일 이거 윤석열 탄핵 사건이네요.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418회 정기회 회기 투표 불성이 된 1차 탄핵 소추안과 같은 회기 중 발의된 것이 아니므로 일서부재 원칙이 반대시 아니한다. 맞습니다. 자, 418회 정기회 때 그 윤석열 탄핵 소추를 하게 놓고 한 번 또 하면 중복된 거죠. 그 일사부재 원칙 위반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게 아니고 418회 때 한번 탄핵 소추 의결을 한번 했고요. 419회 임시회 때 또 했지. 이거는 일사부재가 아니잖아요. 회차가 다르잖아요. 회차가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재 원칙 위반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회차가 다르다 이거. 자, 그럼 2번. 자,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다음에 별도 의결 절차 없이 탄핵 소추를 추가하거나 기존 사유를 변경하면 안 돼요.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 의결을 거쳐야만 특별한 의결을 또 거쳐야만 추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별도 의결 없이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 변경 처리하는 것은 소추 사유 철회 변경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어떡합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소추 사유를 윤석열이 뭐 계엄을 한 거, 계엄한 거 그걸 가지고 사유를 추가 변경 철회하는 게 아니고 계엄이라는 사유 하나는 동일한데 거기다 적용되는 법조문을 A라는 법을 적용할지 B라는 법을 적용해서 판단할지 그건 바꾼단 말이에요. 사유를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뭡니까? 따라서 사유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추가 철회 변경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따라서 이제 3번 중요합니다.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다음에 소추 결설에서 이거는 소추 사유가 그렇지. 계엄이야. 계엄 포고. 이게 이제 소추 사유야. 그럼 이거를 어떤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할까? 형법을 적용할까? 헌법을 적용할까? 행정법을 적용할까? 법 적용의 문제인 거잖아요. 적용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헌법 위반 포섭하는 것은 기존에 기재했던 기본적 사실관계, 계엄을 포고했다는 그 사실관계는 동일히 유지하면서 위반되는 법 조문 변경 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유를 철회 변경한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죠?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2번도 중요하고요. 2번은 일반론, 3번은 이거 사건의 경우. 자, 4번은 뭐 여러 번 나왔던 질문이죠. 자,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거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탄핵 소추는 적용될 수가 없죠.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 지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거지 윤석열 개인에 관해서 침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법 절차는 그래서 탄핵 소추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여러 차례 나왔던 질문이고요. 같이 보라고 넣어둔 거예요. 자, 11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 이거 벌써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아래를 먼저 가볼까요? 주부터 볼까요? 주. 자, 종래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취지에서 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적이 있다. 자, 1번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수급권자 손자녀 중 한 명이 한정을 하게 되고 그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시하게 되면 유언이다. 헌법불합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 한 명한테 한정합니까? 100만 원을 한 명한테 줘야 될 일이 뭐가 있어? 2명이나 3명한테 쪼개서 나눠서 주면 되잖아. 그게 이제 위헌이었죠? 왜 한 명한테 주냐 한정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을 또 한정하냐 이거야. 그죠? 더 못 사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줘야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위헌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위헌, 이게 위헌. 똑같은 취지로 이런 플레이가 원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법을 개정한 거예요. 개정했다고. 어떻게 개정했냐면 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있을 때 꼭 한 명한테 줄 필요 없다. 2명 이상에게 줘도 된다.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순서를 정해줘야지. 2명 이상이니까. 일단 협의로 지정한 자가 먼저 받고 협의가 안 되면 주로 많이 도와준 사람, 부양한 자를 2순위로 하고 2순위도 없으면 마지막 3순위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제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예, 순서를 정해줬는데 현재가 요 2번은 합헌으로 받고요. 아까 그래서 뭐 지금 나이가 많다고 받는 건 위헌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이용자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 순위를 정할 때 같은 순위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협의로 지정된 자녀가 없을 때에는 주로 부양한 자녀가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데 부양자 우선조항은 합헌이다. 유용자 많이 도와줬으니까 먼저 받아야지. 맞죠? 자, 근데 2번. 유족 중에 보상받을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자녀 간 협의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협의가 없으면 이제 주로 부양한 자가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3순위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받는다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나이가 많다 무조건 받냐고. 그죠? 이게 위헌한 겁니다. 따라서 부양자 우선 조항은 합헌인데 연장자 우선 조항이 위헌이니까 잘 구별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12번입니다. 자, 12번은 이제 아래 판례를 보면 되거든요. 맨 아래 판례 보면은 자, 학교용시 부담금을 이제 수분양자한테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된다. 위헌이라 봤죠. 그런데 개발사업자한테 부과하는 건 괜찮다 봤단 말이에요. 그다음 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은 이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그 현금 청산으로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은 개발사업분도 부담시키면 위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배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침해가 아니라 이제 최근 판례가 또 추가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위헌이 되는 거 이걸 볼까요? 자, 기존의 이 마을에
이렇게 100세대, 100세대, 200세대가 살고 있었어요. 자, 근데 도시 정비에 따라서 요렇게 이제 범위를 넓혀가지고 플러스 800명이 추가되면서 1000세대가 사는 단지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현대건설 사업자가 들어와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한 세대당 100만 원씩 계산해서 뭐 이렇게 부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인 현대가 부담할 학교용지 부담금은 자, 원래 살면서 여기서 이렇게 살면서 계속 분양권 받는 요 100명분하고 현금 청산 받고 나갔지만 새로 들어온 100명분하고 요 둘은 원래 살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건설에게 이 두 200세대에 대해서는 용지금 부담시키면 안 됩니다. 자, 사업으로 새로 들어오는 가구 수는 800이 새로 추가된 거잖아요. 800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도시정비법의 문제고 주택법은 달라요. 예, 주택법에 따른 재개발은 여기 100세대가 있고 100세대가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싹 다 나가라고 돈 줘 다 내보내. 다 내보내고 현대건설이 이 전체를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라고. 다 사갖고 이제 제로죠 제로. 다 내보내고 제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1000세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원래 거주하던 사람이 있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전세 전체에 관한 부담금을 다 부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택법에 따르면. 자, 가구수 증가와 관계없이 전체 가구수 용지를 부담을 부과시켜도 합헌이 되게 본 겁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법이 달라요, 법이. 예, 법이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보냐 이겁니다. 자, 왜 그렇게 보냐 이거예요. 자, 써놨죠.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을 할 때에는 기존에 200세대가 있었죠. 그 기존 200세대가 이제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기존 세대 대부분이 조합원지 부담을 받아 그대로 거주한단 말이에요, 이게. 200세대가 그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800세대만 이렇게 추가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렇죠?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은 기존의 주택을 재건축하는 게 아니고 사업 주체 현대건설이 택지 전체를 다 매입해서 돈 주고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전체를 다 매입해서 신규 주택을 1000세대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고 기존 세대가 주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사업 시행 이후에 기존 세대가 이전하고 싹 다 내보내고 새롭게 1000세대가 유입되는 상황을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을 보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이런 걸 시행하면서 사업 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지금 부담할 수가 없어요. 일반 도시개발 사업은. 근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가구 수가 얼마큼 증가했냐? 200에서 800이 증가한 거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전체 1000세대에 대해서 용지금 부과도 이것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거입니다. 자, 두 번째 주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써놨죠. 종래 헌법재판소는 가구수 증가되지 않은 것까지 부담시키면 위헌이다 판단했는데 이건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위에 위헌 결정이 있고 나서 개정된 법에 따라 판단된 것으로서 이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따라서 다르다 한 거지. 다르다. 자,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것도 벌써 두 번이나 출제가 됐죠. 굉장히 유력합니다. 자,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이제 내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른 법에 규정이 없을 때 이제 민사 법정 이유를 연 5%로 하고 있거든요. 합헌. 그다음에 상사는 이제 연 6%예요. 연 6% 이것도 합헌. 기존에 있던 판례고요. 자,
근데 금전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이제 연 12%로 높게 소초법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합헌 나왔습니다. 합헌.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 처음 나온 질문은 4번이 처음 나왔거든요. 4번을 잘 보면 돼요. 3번, 4번이 중요합니다. 특히 4번이 더 중요하죠. 금전채무이행을 소고당하지 않은 채무자보다 소고당한, 재판을 청구당한, 소송 청구당한 채무자에게 보다 높은 이율의 지연 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소촉법이라고 그래요. 소촉법. 소촉법은 합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합헌이다 이렇게 봤죠. 자, A가 돈을 빌려줬으면 민간인간에는 5% 이자를 부담하면 되고 상인 같은 경우는 6% 이자를 부담을 합니다. 쭉 부담은 되는 거예요. 쭉. 근데 중간에 재판을 받은 거예요. 재판을 받은 지 확정이 된 겁니다. 재판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돈을 빌린 B는, 채무자 B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 A한테 채무를 이행하라. 돈을 갚아라. 이행해라. 이 재판이 확정됐단 말이죠. 그럼 사인 간에 약속한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돈을 갚아라 명령했죠. 돈을 갚아라. 돈을 갚아라 그랬는데 이제 얘가 그거 뭐 연 5%, 6%밖에 안 되는데 뭐 말 듣지 말지 뭐. 그 재판 무시해버린단 말이야. 무시해. 그럼 법원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이 자식이 말이야.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도 네가 말을 안 들어? 자, 법원이 짜증나겠죠. 그래서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이율이 12%로 올라가요. 너 법원 말을 안 듣지? 그럼 너 연 이자가 연 12%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자가 확 뛰어버리잖아.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법원 말을 듣겠죠. 야, 이자가 세니까 빨리 갚아야겠네. 빨리 갚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합헌인 겁니다. 그래서 금전채무에 관해서 재판을 청구당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기존과 똑같이 5%, 6%를 그대로 갚으면 되는데 재판을 당한 채무자는 더 높은 대통령령이 정한 높은 이율, 지금 현재 12%거든요. 이걸 부담하게 했단 말이죠.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습니다. 예.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꼭 이걸 해야 되거든. 자, 그럼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포괄인 금전칙 위반되는 거 아니냐 또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법에서 연 40% 이내 범위를 정해놓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포괄인 금전칙이라던가 명확성 지배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봤던 사안이에요. 합헌이다 이렇게 봤죠.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14번. 자, 감염병 의심이 되는 사람은 이제 격리 조치를 취하겠죠. 감금을 시켜서 그래도 신체 자유를 제한하지만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봤고요. 쉬운 문제고요. 15번도 이제 우리가 배운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자, 16번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필압 사건입니다, 이거. 자, 택시 운전에서 강제추행 성범죄 범한 사람은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필요적 취소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합헌이었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원래 25년 판례 또 나왔는데 역시 이제 아동 청소년 성추행범에 대해서 필압 사건입니다. 필요적 취소한다 하더라도 합헌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24년은 또 뭐가 나왔습니까? 아까 우리 봤던 거 체육지도사 나왔죠. 체육지도사. 그래서 뭐 체육지도사, 그다음에 택시 성범죄, 강제추행죄 이런 사람들은 택시 운전 자격이 필요적 취소가 되더라도 합헌인 겁니다. 잠깐 시리즈로 정리하면 돼요. 두 문자 따줬었죠, 이거. 자, 그 다음은 17번 보겠습니다. 자, 조합임원 선출 명확선칙이 합치가 된다. 이런 건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2번. 조합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면 15일 내에 반드시 복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 이름과 연락처나 집 주소가 써 있을 텐데 정보가 유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정보 결정권이 침해되는 거 아닙니까? 청구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침해가 아니라 합헌이래요. 아니 그럼 조합원 명부를 그 조합원들이 복사해달라 그러면 꼭 복사해 줘야 되는 겁니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꼭 해줘야 되는 건데요? 자, 뒤에 써놨죠. 조합이라는 것은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막 뇌물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합원이 조합원의 업무를 감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시 통제하려면 조합원 명부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합 임원이 우리 조합원들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돈 100만 원씩 뭐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써야 됩니다. 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진짜 거기 써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들의 명단을 받아서 그 조합원들한테 하나하나 다 전화해 봐야죠. 조합을 위해서 100만 원 쓴다고 했는데 진짜 당신 돈 받았습니까? 뭐 받았습니까? 혜택 받았습니까? 다 전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진짜 거기 쓰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정보가 꼭 필요하다. 투명성을 위해서 비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 자유 결정권이 제한되는 건 맞지만 과하게 제한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4번이요. 자, 18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 관한 판례인데, 자, 요거는 이제 보면은, 자, 음주 운전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그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조건 취소가 됩니다. 자, 취소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다시 이제 면허를 딸 수가 없어요.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진아웃 제도죠. 자, 음주운전 한 번은 어, 특별한 제재가 없어. 그러니까 형사처벌 되긴 하겠지만 그게 끝이야. 두 번째 음주운전을 또 했다? 그럼 넌 처벌도 받고 면허도 취소되고 2년 동안 면허를 딸 수도 없고 그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취소 조항, 결격 조항. 근데 판례 뭐라 봤냐면 요 취소 조항은 이제 그 부적법 각하를 했어요. 본안 판단 들어가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결격 조항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 들어가 사건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왜 그렇게 봤냐면 자, 두 번째 음주운전에 관해서 이제 면허를 취소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이 조항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요 취소 조항에 따라서 취소 처분이겠죠. 취소 처분. 취소 처분. 취소 처분이 돼야 기본권이 침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 취소 처분을 가지고 만약에 헌법소원 들어왔다면 본안 판단에 들어갈 텐데 본안 판단 들어가서 뭐 이제 어차피 뭐 합헌을 하겠지만 들어갈 텐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취소 규정은 취소 규정만 가지고 바로 취소되는 게 아니거든. 취소 규정에 따라서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정해서 여기 0.03이 넘는지를 봐서 취소 처분을 때려야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 제한받는 게 아니고 처분이 있어야 제한받는다 봐갖고 취소 조항 자체는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자 1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한번 위반한 사람이 다시 두 번째 위반하게 되면 이제 운전면허 정지서 해당되는 경우 필요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취소 조항. 이것은 직접성을 갖추지 못해서 부적법 각하를 했습니다. 자, 주의 써놨죠? 자, 청구의 기본권 침해권은 취소 조항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게 아니다.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겠다. 취소 조항의 근거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떨어져야 기본 구적 집행이 있어야 그때서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요 취소 처분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본안 판단 해줬겠지. 네, 취소 조항은 안 되는 겁니다. 부적법 각하. 그 다음에 2번. 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위반해서 취소됐고 앞으로 2년간 결격 조항이 있다면 결격 조항은 특별한 처분이 없어도 이 결격 조항 자체로 면허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성 인정된단 말이죠. 그래서 본안 판단 들어갔습니다. 자, 본안 판단 들어가서 침해가 되는지를 판단해 봤더니 이건 일반 행동 자유와 직업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가 되는 건 아니다. 합헌이 됐죠. 자, 왜 두 개를 다 판단했냐면 이제 그 운전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돈벌이 뛰는 사람은 직업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거고
영업이 아니라 이제 뭐 비영리적으로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들은 돈벌이가 아닌 사람들은 행동자유권이 제한받겠죠. 둘 다 판단해 주면서 둘 다 제한하지만 침해가 아니므로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자, 취소 조항은 각하, 결격 조항은 합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19번 볼까요? 자, 19번 1번은 이제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서 형 임의적 감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합헌이거든요. 뭐 기존에 있던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새로 추가된 거는 이제 2번인데요. 2번. 자, 범죄 인도와 관련되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청구국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추가 범죄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과 태국이죠. 타일랜드, 태국 간에 인도 조약 조항이 있는데 이거 이제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합헌. 자, 태국이 있고 한국이 있을 때 한국 사람 갑에 대해서 범인 인도해 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얘가 이제 요청에 대해서 인도를 해준 겁니다. 근데 요청 당시에는 이제 이 갑이 뭐 예를 들면은 뭐 보이스피싱 혐의를 가지고 인도해 주세요 요청했단 말이에요. 인도를 쭉 해줬죠. 그럼 이제 인도 요청했던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을 당연할 수가 있는 건데 요청 대상이 없었던 예를 들면 뭐 성폭력 범죄 이런 거로 또 추가 처벌이 가능하냐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피청구국 태국의 동의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때 이제 헌법소원청구 누가 했겠어요? 요 사람이 헌법소원청구를 했겠죠. 헌법소원청구하면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근데 왜 나한테는 왜 안 물어봐?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고 태국한테만 물어보냐 이거예요. 왜 나한테 안 물어보냐 이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왜 괜찮은지 나와 있죠. 자, 인도된 범죄인 갑의 경우는 청구국 한국이에요.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 실체, 권리 보장을 다 받을 수 있고 어차피 재판 들어가면 그때 다 보장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합헌인 겁니다. 자, 인도 조약 조항이 피청구국 태국이죠. 태국의 동의와 한국의 동의 요청서 등 제출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범죄인 갑에 대한 동의 요청 절차 및 진행 고지 의견 절차 이런 거 없이 그냥 태국만 동의하면 바로 추가 처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도 합헌이다 겁니다. 왜냐하면 네 동의 필요 없다. 우리가 그냥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느냐. 보이스피싱과 성폭력에 관한 재판을 할 거 아니냐. 재판에서 재판 유지가 떨어져 처벌할 거 아니냐. 재판 가서 할 말씀 그때 해라. 그때 할 말씀 그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겁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이거 볼까? 주부터 볼까요? 자, 지방대학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을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충청, 호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이런 경우는 최소 입학 지방 학생 비율을 이제 좀 30%에서 이제 40% 높였어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의대를 모집하되 한 30%는 그 지역. 충청이면 충청도 사람만 뽑는 거예요. 이걸 40% 지역비를 좀 높였고요. 강원, 제주는 이제 전국 단위로 모집이 있고 지역 우대 모집이 15%였는데 20%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막 헌법소원 청구했던 거죠. 근데 이 정도 높인 걸로 절대 봉으로 볼 수는 없다. 근데 자폰으로 봤죠. 자, 볼까요? 자, 지방대학 한의과 대학 입학자 중에서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최소 입학 비율을 설정을 해뒀는데 이거는 이제 뭡니까?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뭐 30%, 40%나 15%, 20%나 뭐 이렇게 과하게 높은 건 아니다. 그래서 침해가 아니다. 합헌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